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동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네. 힘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죠. 네, 오늘은 시의 여러 가지 개념에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시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은 언제 해도 어색해. 막 시작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들어가면 이게 어색합니다. 목소리도 막 이렇게 업 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비유에서 첫 번째로 비유에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뭔가 이 개념인데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비유하면은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걸 좀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볼까요? 비유란 시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시의 표현은 어떤 직접적인 표현은 조금 지양한다. 좀 꺼린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정서를 시인이 화자를 설정해서 정서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직접 너 좋다, 싫다, 사랑한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뭐랄까 감동이 좀 적어요. 이렇게 좀 고민하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하고 추측하게 하고 뭐 추리하게 해서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했구나 했을 때 어떤 뒤통수를 빡 후려치는 어떤 그 감동의 어떤 물결 그런 것들은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감추고 보일 듯 말 듯, 줄 듯 안 줄 듯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안달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 기법처럼 좀 이제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략하기 하고 돌려서 표현하기가 시의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해요. 생각해봐 라고 말 안 하기도 하고 막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공부하게 될 비유예요. 자, 비유의 개념 직접이 아니라 돌려 말하는 거다 라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유를 왜 쓰냐? 아까 말했지만 어떤 그런 감동의 물결을 이 물결도 이제 비유한 건데 그죠? 감동의 물결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표현으로는 선명하고 대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을 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했죠. 그 밑에 바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 이럽니다. 그러니까 원관념은 내가 원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 바로 원관념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호수가 주는 느낌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고 넓고 깊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 좋은 이미지, 이를테면 긍정적인 이미지인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고요해요. 내 마음은 잔잔해요. 내 마음은 조용해요. 내 마음은 넓어요. 깊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호수라는 단어 하나를 딱 이렇게 이퀄 내 마음은
호수해버리면 뭐야? 어떻게 사람 마음에 호수가 틀 수가 있어? 장난해?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게? 호수. 넓은 호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수 넓다는 건가? 깊다는 건가? 잔잔하다는 건가? 그렇지. 강물처럼 흘러가지도 않고 바다처럼 파도가 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좀 드러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거구나. 알아들었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 호수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상징, 이미지, 영상이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지. 마음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지. 그러면 감동의 물결이 밀려와. 호수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파도처럼 이게 아니라 호수랑 잔잔하게 퐁퐁퐁퐁 때려 안 때려? 때리지. 시 좋아해 안 좋아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해가지고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까지 설명이 되죠? 예를 들어 내 마음 호수요라는 시구를 보면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의 이미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덕에 고요한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생생하게 그려지죠. 아니 비유 없이 그냥 밋밋하게 내 마음은 고요하다 라고만 하면 좀 추상적이다. 여러분 추상적이다. 우리 추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몬드리안의 어떤 얘가 누군지는 모르고 이름만 기억해. 몬드리안의 그림 보면은 이제 막 뭐 직사각형 있고 정사각형 있고 뭐 색깔이 있고 뭐 봐도 모르겠어요. 깊은 의미가 있긴 있겠지. 그렇게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닌 그런 것들을 추상화라고 하잖아. 우리 언어에서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사랑, 평화, 정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인 관념어가 되는 거지. 좀 추상적이다, 고요하다가 주는 느낌이 딱 떠오르지 않잖아.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원관념과 보조관념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서 초록색으로 나와 있어요. 자, 봐봐. 원관념의 개념,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현상이나 삶을 내가 말한 말은 원래 의도 이것이고 이거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한 현상이나 사물을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했죠. 그림을 보니까 내 마음이 호수다. 딱 이제 그림으로 쉽게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잔잔하고 고요하고 넓고 호수도 그런 특성이 있고 이게 서로 비유가 돼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은 그런데 호수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은 철길이다, 아스팔트길이다, 돌산이다 뭐 이러면 결코 그 나의 어떤 고요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죠. 미스매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연상이 되잖아. 쉽게 그렇다고 쉽게 그래서 비유 가능하고 없으면 성립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내 연필은 비유법, 의유법 쓰는 거지. 내 연필은 태극기요 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처럼 퍼뜩 떠오르지 않아. 태극기가 주는 이미지는 애국.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연필은 그냥 필기 도구이고 뭐 쉽게 유사성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물론 뭐 상상의 날개를 좀 펼친다면 뭐 태극기 소중하잖아.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내 연필 하나 있는데 그게 소중한가 봐. 엄청 그 갑오로 물릴 그런 연필인가 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좀 억지스럽다. 그런 의도라면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한 비유가 되는 거지. 억지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사성이 없으면 좀 곤란하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아래에다가 차이성이라는 걸 한번 써봐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차이성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지면 시적 긴장감이 높아져요.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몰입이 된다. 역으로 너무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 뭐지 뭐야 도대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잘 모를 때, 잘 알게 되면 너무 익숙하거나 유사성이 있으면 퍼뜩 떠오르잖아. 그러면 별로 머릿속에 안 머물러. 잘 모르는 거 뭐지? 라고 하는 것이 머리와 가슴 속에 더 오래 머물잖아. 더 감동의 여운, 감동의 물을 더 주겠지. 그런 것이 비유에서 유사성과 대비되는 개념의 차이성이 또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김춘수 시인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에 보면 꽃의 작가 김춘수님의 그러면은 뭐 전문을 다 쓰진 않고 나의 하나님이 원관념이고요. 원관념을 빗대어서 보조관념으로 뭐를 들었냐면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애이다. 투죽간에 걸려있는 고기 살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낯설죠. 뭐야 도대체 이게. 유사성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죠. 왜냐면 하느님 하면 느낌이 어때? 오 마이 갓 이면 마이 로드 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거룩하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유일신이고 절대자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늙은 비애야? 늙었다고? 비애? 슬픔이라고? 푸주권에 걸리는 고기살점이라고?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참 낯설죠? 그래서 보면은 늙은 비애라는 것은 슬픔 아니냐? 하느님의 영광된 모습 이면에 담겨 있는 혹시 모르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생자셨으니까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고통과 고독과 그런 번민이 있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아닐까? 가능하지. 그리고 또 고기살점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팔리는 고기 아니야. 돈 주고 사면 주는 거잖아. 그럼 일용할 양식이잖아. 누군가에게 자기 살점을 떼어주는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희생되는 그런 존재. 희생물이다. 그렇지. 희생되는 그런 존재의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거룩한 말씀으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하셨고 뭐 그런 말씀보다 딱 해버리면 그 느낌이 걸려있는 그 정육점에 있는 고기의 어떤 그 막 딱 보면서 선명하지.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비유의 어떤 개념 중에 특성 중에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을 수 있다. 낯설음을 준다. 낯설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낯설게 하기.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유래한 이론인데 낯설게 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쪽에 유사성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시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통해서 비유가 성립하는 원리, 유사성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국화옆에서라는 말은 화자는 지금 국화옆에서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국화를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국화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국화의 특성은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그죠? 우리 가을이 주는 이미지 한번 떠올려보여. 가을은 보통 이제 긍정과 부정이라고 치면 흔히 가을은 긍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오백가가 무르익고 결실 또 풍요로운 그런 거죠. 또 부정으로 본다면 가을은 또 이제 다 떨어지잖아. 겨울 전이고
다 이빨이 떨어지고 뭐 쓸쓸해지고 뭐 그런 것들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국화는 봄, 여름 다 지나고 가을에 핀다는 거야. 다른 꽃이 다 떨어지는 가을에 마지막 빛을 장식하는 그 아름다움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그 다른 꽃이 다 떨어질 때 홀로 지키는 어떤 아름다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국화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이게 3년이거든? 국가연수대 3년이야, 3년. 1년, 2년, 3년, 4년까지 있는데,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뭔가 좀 약간 좀 이제 편안하지 못했지? 가슴 조리더니까, 먼 젊음의 뒤안길이다.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국화가 내 누님이야. 내 누님이야. 국화도 봄, 여름 다 지나고 봄에 어떤 소쩍새의 울음, 여름에 천둥 번개를 다 지나고 다 겪고내서 가을이 돼가지고 피어올리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 시련을 거치고 다 거치는 그런 어떤 원숙한 다 그런 아름다움을 다 이겨낸 국화가 내 누님 같대. 내 누님을 봤더니 젊음의 뒤안길 키워드 전부 다 공부하는 거 아니죠. 일단 젊음의 뒤안길 거울. 젊음의 뒤안길이다. 뒤안길은 집 앞으로 나는 그런 밝은 길이 아니라 뒷곁으로 난, 집 뒤쪽으로 난 조그맣고 음습한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날의 어떤 방황,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고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누님이 젊은 날에 어떤 고생하고 산전수전 안 겪은 다 없고 다 겪었어. 그런 누님이 거울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딱 얼굴에 드러나 있는 자신의 삶을 딱 한번 비추어 보는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 이런저런 다 겪고 나서 이제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쓴맛, 단맛 이런 거 다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동요가 없는 그런 잔잔한 상태의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누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화장대에서 거울 앞에 서서 차분하게 자기의 모습을 응시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죠. 야, 내 얼굴이 참 많이 늙었다. 그래도 젊었을 때 참 이뻤는데, 그래도 고생했는데, 아휴, 여기까지 버텨온 게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구함, 그런 것들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국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한 인생의 사람으로 치면 한 누님쯤 나이 되지 않을까? 한 중년쯤 되지 않을까? 비스무리하죠. 국화는 내 누님이라고 했으니까 국화가 봄, 여름 지나서 시련 다 겪고 나서 가을에 결실개들 떨어지는데 결실개들을 마지막 아름다움을 딱 피우죠. 이 누님도 젊었을 때 어떤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마음의 어떤 편안함을 얻은 그런 누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국화가 봄, 여름 지났고 누님이 젊은 날 지나서 웬만큼 나이가 같은 중년이다. 다 원숙한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어때요? 매치가 되죠? 가능하죠? 그래서 국화의 어떤 아름다움, 다 꽃이 떨어지고 겨울을 맞이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 딱 피어올린 그 딱 꽃봉우리 모습이 누님의 모습 같은 거죠. 설명 들었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 그래서 아름다움이다. 뭐 여기 설명에 의하면 원숙함이다. 인생의 원숙함, 삶의 원숙함이다. 어떤 숙성됨, 좀 잔잔한, 뭐 흔들리지 않고 다 차분해지는 어떤 그런 인격의 완성, 그런 것들을 원숙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계란의 반숙, 완숙, 그랑 거의 비슷하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꽃을 내 누님, 원관념이 꽃이야, 국화죠. 누님이 보조관념이야. 꽃은 누님이야. 꽃의 성질, 누님의 성질, 특성 이런 것들 지금 비교해봤죠. 유사하죠.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 설명 박스 밑에 설명 세 번째 줄 보면, 그런데 내 누님은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서 누님이다. 즉
젊음을 다 보내고 고생하고 방황의 시기를 거치고 나이가 든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비춘다는 것은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그동안의 지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누님이다. 꽃은 이러한 누님과 유사히 하니까 삶의 원숙한 경지에는 아름다움 아니냐. 그 누님을 꽃에 바로 비유했으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사고 과정을 보면 꽃과 내 누님 사이에 유사성이 있을 거야. 꽃은 뭐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지. 누가 가을에 피니까. 내 누님은 나이가 든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원숙한 누님이군. 그럼 꽃도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꽃도 그렇다는 거지. 아, 이 씨는 지금 화자는 국화라는 꽃을 굉장히 예찬하고 있구나. 좋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의 개념 알았으니까 원관념, 보조관념, 유사성, 또 차이성. 두 번째로 이제 비유의 종류 알아봅시다. 요거는 이제 내신이든 수능이든 표현상의 특징으로 자주 나오는 그 용어이니까 용어의 개념과 그것을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 봅시다. 쉬운 예로 나와 있고 몇 가지 예를 더 쌤이 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 직유법. 직유법은 직접 비유하고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것처럼 밑줄 그어볼까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뭐뭐같이처럼 듯이 뭐뭐인양 뭐뭐인양 하는 것도 같이 적어두면 좋겠고요.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내 얼굴을 설명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표현하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그냥 내 얼굴은 둥글어, 내 얼굴은 좀 불그스름해 하면 느낌이 잘 안 나와요. 내 얼굴은 사과야 하면은 사과가 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근데 형상이 좀 이제 사과라고 하면서 조심해야 돼. 녹일 수 있어. 그죠? 뭐 계란형 뭐 그런 게 요새 좀 많이 쓰이죠. 상투적으로. 어쨌든 사과야. 뭐 둥그렇죠. 또 사과는 또 뭐야? 향기가 나잖아. 향긋한 사과 향기. 냄새가 나왔나? 또 그 맛볼 수는 없지. 사람의 얼굴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감각적인 영상이 머리에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했어? 같은이라는 연결로 연결했잖아. 이런 것들을 직이라고 한다. 알았죠? 사과 같은 내 얼굴 노래 가사네. 예쁘기도 하지요. 했다가 욕먹을 것 같아. 자,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많이 회자가 되는 예가 있어. 몇 개만 적어보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가치가 있으니까 햇발같이 샘물같이 다 보조관념이거든. 보조관념이잖아. 이거 원관념은 어딨게? 원관념은 어딨게? 안 나왔어. 뒤에 있어. 뭐 고운 봄날 하루를 우러르고 싶다.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봄날의 평화로움인 거야. 봐봐. 햇발이 비쳐. 봄에 그 따스한 햇살이 비쳐. 강하지도 않고 여름처럼 딱 비치는데 그것이 돌담에 비치는 모습이야. 지금 상상해봐. 돌담에 햇빛이 싹 비치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나가. 화자가 느끼기에 햇빛을 받고 있고 돌담에 비치는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햇발이 속삭이는 의인법이기도 해. 이거는. 자, 속삭이는 웃음 짓는 의인법이기도 하는 거야. 그치? 사람 인격을 부여했으니까. 그러면 햇살이 비치는데 마치 야, 안녕 돌담아 오랜만이야. 너 그동안 겨울 동안 많이 추웠지? 내가 녹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다정다감한 포근한 뭐 그런 한 봄날의 한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지? 겨울 동안 또 얼었어. 실내문에 얼었다가 봄이 와가지고 녹아 쫄쫄쫄쫄 흐르고 있는 모습이 뭐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또르르 이건 좀 그런데 들려 안 들려? 들리지? 그걸 마치 풀
시냇물에 있는 그 풀도 자라났네. 봄이니까 세상 자라가지고 물이 녹아가지고 흘러가는 곳에 풀이 비쳐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유 멋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관념은 뭐라고 하냐면 봄의 평화로움이다. 봄의 평화로움이 뒤에 나와 있다. 그냥 뭐뭐 같이 있으니까 직유법으로 이제 예로 든 것이고, 그 정도 하고 뭐뭐 같이 뭐처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있는데 직유의 예로 여승이라는 백석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조선의 여인의 어떤 그런 한스러움을 이렇게 드러낸 거거든. 일제강점기에. 해서 마지막 구절인데 산절에 마당귀라는 말은 마당의 어떤 귀퉁이에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게 시행인데 이게 그 해국을 안 했네. 떨어진 날이 있었다. 라고 본다면 뭐뭐와 같이야. 그지? 여인이 머리카락을 깎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범한 여인이 삶의 어떤 무게 앞에서 시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남편 떠나가고 딸내미 죽고 어떻게 의지할 수가 없잖아. 스님이 여승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한스럽겠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구한 그 운명에 대해서 눈물을 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머리카락이 뚝 떨어지는데 마치 눈물방울 같이 톡톡톡톡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비극을 더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더 심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효과가 있는 거지. 여러분 같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은유법 볼까? 2번 은유법은 아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듯이 A 콜 B라고 보면 돼. 원관념을 보조관념과 바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뜻을 숨기고 표현하려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해가지고 암시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니까 안 알려주니까 아까 내 마음은 호수다고 했듯이 호수의 어떤 속성인 잔잔하고 고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암시적으로 알려주니까 암시란 말은 드러내지 않은 거야. 숨겨놓은 거야. 숨겨놓은 거란 말이지. 어떻게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유사성 원관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을 뭐 해야 되겠어? 추리해야 되겠지. 추리. 알았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된다는 거야. 그랬지. 그래서 그 설명 그 위쪽에다가 은유법 위쪽에다가 다른 이제 보충 설명을 쌤이 좀 더 이해가 되는 설명을 하나 적을 테니까 적어봐. 마치 두 대상을 동일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알았지? 그래서 예를 보면 스쳐 불어오는 너는 나에게 향긋한 바람이다. 너 이퀄 바람이야. 좋은 거지. 향긋한이라고 했으니까 바람이. 그지?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향긋한 바람과 같은 나에게 포근함을 주는 그런 존재야. 그 노래 가사 같지 이거? 김창완 아저씨가 하고 아이유 씨가 같이
부른 제목이 뭐였더라? 향긋한 바람 뭐 그런 건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 그래서 너는 향긋한 바람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향긋한 거 같으니까 바람은 촉각이거든. 이 향긋한 거 보니까 역시 이것도 촉각에 냄새 맡는 거 후각화 아닌가 싶어. 공감각으로 봐도 무방하겠지? 안 적을 테니까 따로 여러분 적어봐. 자, 그 다음에 25쪽에 의인법 한번 볼까? 의인법은 사람의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야. 자, 따로 적지 막 이렇게 책에 안 적고 할 테니까 사람의 빗대어 표현했다 라는 말은 적어놔봐. 거기다가 인간적인 의인법,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한다. 속성을 부여한 것이다. 어떤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산이 웃는다. 되게 내가 화자가 산을 바라보는데 산 속에 있든 혹은 산을 바라보는데 대상 아니야. 산이 시적인 대상이 산이야. 근데 웃어. 나를 보고 웃어. 비웃는 건 아니지 이럴 때는. 그치? 조롱하는 거 아니지. 조소, 뭐 냉소, 뭐 썩소 이런 거 아니지. 실컷 웃는 거잖아. 자연을 좋아하나 보네. 화자의 기분 상태가 좋든가. 산이라는 자연을 좋아하는 화자의 마음이 산이 웃는다. 산이 날 보고 반가워하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럼 사람이 나를 보고 반가워한다, 웃는다가 자연스럽지, 그지? 의인법 있을 것이고, 의인법의 예문으로 몇 개만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 적어보자. 이성보 시인의 봄이라는 시를 보면 이제 봄이 이제 그 무생물이잖아. 생명이 없는 거잖아. 사람이 아닌 거잖아. 이 봄을 의인화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문은 아니고 일부 구절인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했어. 그러면 너가 여기서는 봄이거든. 그러면 이 시적 상황이 좀 부정적 상황이거든. 기다림마저 잃어버렸을 때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 상황이 돼. 근데 너는 온다 그랬잖아. 봄이라는 긍정의 이미지가 있는 계절이 온다는 거니까 봄의 상징적 의미는 어떤 희망적인 시대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너는 온다. 너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사람이잖아. 그래서 시에서 의인법은 이렇게 사람처럼 너라거나 뭐 그라거나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뭐 동사나 형용사 이런 걸 좀 이제 많이 찾아보면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비유에서 어떤 게 원관념, 보조관념인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빗대 표현했을까? 그 의도와 표현상의 효과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봐서 이런 거구나. 그럼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시가 더 단순하게 텍스트의 조합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살아 움직이는 영상처럼 이미지 영상처럼 이렇게 노래 펼쳐지는 그런 경지에 다다라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러면 더 공감하게 되죠. 깊이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활용법 보겠습니다. 활용법의 개념을 보니까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한다. 그래서 의인법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화류법은 생물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고 그럼 생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화류법 안에 일부 의인법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특히 인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또 더 세분화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어둠은 무생물이죠.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이 낳는다. 진짜 이게 사람이 애를 낳는 것은 아니야. 아침이 되는 거야. 아침이 돼서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물러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자기를 물러나는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생물체, 사람 포함한 전체 동물도 낳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화리법이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개념상으로 화리법 안에 의법이 있는 것인데 의법은 특히 인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구분해두면 좋겠고, 좀 이게 구분이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시험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보통 의법이 좀 많이 나오고, 내신 같은 데에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야, 이 구절은 화리법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해 라고 하면 그것만 좀 이제 특별하게 더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화리법이다 라고 콕 집어서 공부할 수 있고 문제 풀 수 있고,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이런 데에서는 의법, 화리법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화리법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는 대부분 다 의인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딱히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의인법으로 대부분 보면 될 것 같다. 알았지? 마지막으로 대유법. 대유법은 한자가 좀 어렵지. 대자가 대신할 때인데 뭐 대신하는 거야. 대신한다는 것이 뭐 빗대어 표현하게 하는 건데, 뭔가 부분으로 전체를 빗대어 표현한다. 일부로 전체를 표현한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거기 동그라미 쳐봐. 부분이나 속성을 들어서 전체나 자체를 비유하는 것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당연하지. 다른 것도 먹어야지. 빵 말고 잼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지. 아니지. 그 의미 아니잖아. 빵이라는 것은 음식이야.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 그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 그래서 빵으로 음식 전체를 나타낸 거야. 음식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또 사람은 음식만 할 수 없지 라고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 다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주식 같은, 서양에서 이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씀이라고 내가 기억나거든. 근데 한국 사람이었다면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알겠지?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인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의도가 뭘까를 고민해 본다면, 음식이라는 어떤 배가 부른 것들, 그렇지? 배부른 돼지로 살 거냐, 배고픈 소크라테스 살 거냐 라는 판단할 때 이분은 차라리 배가 부른 돼지가 될지언정 배고픈 소크라테스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야. 물질 중심의 사회는 아니다. 정신적 가치, 어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조심스럽게. 알겠죠?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이제 대유법에, 우리가 대유법은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신이나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좀 낯설 수 있거든. 두 개 정도 예문만 더 들어볼 테니까 메모해봐. 조금 길긴 한데, 대유법의 예, 한용우님의 시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 한용우님의 시는 대부분 산문시라서 구절이 좀 길거든. 거의 마지막 구절이야.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 다른 것들 다 몰라도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 기초 윤리, 질서 이런 거잖아. 질서는 다 칼과 황금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칼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권력의 일부 속성인 것이고, 황금도 어떤 물질, 어떤 그런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좀 부정적이지. 일제 강점기라고 보면은 아마 일제일 거야. 일제가 만들어낸 모든 이름 좋은 허울 좋은 이런 것들은 다 일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잖아. 이런 세상에 대한 비판적이 좀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칼은 칼을 쥐고 전쟁하는 거니까 뭐 권력이고 황금도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전체를 이 부분을 전체로 빗대 표현한 거지. 부분 전체를 빗대 표현한 거지. 이렇게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이상화 시인의 일장점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19절의 마지막 구절이랑 제목이랑 똑같거든? 빼앗긴 들 그냥 안 쓸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제1행이 있어. 제목이랑 똑같으니까 굳이 안 쓸게. 빼앗긴 들이다. 봄이다. 일자 강적이야. 느낌이 오지? 빼앗긴 들은 들판이야 들판. 그러니까 우리 국토의 일부인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일제에게 빼앗긴 모든 국토 우리나라 그리고 주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봄은 아마도 상징적 의미로 광복이지 않을까 희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상징으로 의미로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것도 대유법의 이해야. 펜과 칼 있잖아. 펜은 이제 문화의 힘이고 칼은 이제 무력, 전쟁 이런 것들이 이거잖아. 결국 문화가 더 중요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랬고 세 줄 요약 보면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했고 두 번째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종류는 직유, 은유, 의인법 이런 것도 있다. 꼭 알아두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시를 감상하면서 이게 비유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뭐다, 의인법이다, 뭐 직유법이다, 그러니까 종류까지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의도가 뭘까? 표현 효과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해보면 더 좋겠네.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시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추일서정이다. 추가 가을 추자야. 추일이니까 가을날이지. 서정은 정서야. 그러니까 가을날의 정서. 가을날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화자가 보면서 어떤 정서를 느껴. 그러면 뭘까? 한번 따라가 볼까? 낙엽을 봤네. 가을날에 돌아다니다가 낙엽을 봤어. 보면서 뭔 생각했을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은행나무 이파리가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졌어. 보고 와 노란 은행잎이다. 책갈피를 써야지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를 잘 간직했던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쌤도 그런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를 딱 이제 주워다 했었어.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낙엽이 청소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쓰레기네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여러 가지 낙엽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잖아. 개인의 경험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요 시의 화자는 뭘 느꼈을까가 중요한 거지. 뭐라고 했냐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폴란드가 어떤 나라야. 유럽에 있는 나라야. 망명정부가 포인트지. 망명정부가 뭐냐면 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딴 나라 가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이미.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침략해가지고 폴란드가 이제 망해가지고 딴 나라 가가지고 망명정부 세워가지고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은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행하는 지폐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낙엽을 보면서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어떤 쓸쓸함,
봄에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가을에 낙엽이 돼가지고 그리고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이제는 쓸모 없어져가지고 허무해져 버리는 것. 그런 걸 지금 딱 느낀 거지. 그리고 포화, 전쟁터의 그 이질어진 가을 하늘이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른 그런 가을이 아니지. 전쟁 팍 터지고 팍 터지고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겠네, 그치? 부정의 정서다. 가을의 어떤 부정의 정서, 쓸쓸함, 소외감 이런 거 느끼는구나. 이미지가 딱 그렇잖아. 또 이연에서 길은 한 줄기 구인 넥타이처럼 풀어져. 길을 걷고 있네. 길을 걷는데 그 길의 어떤 모사된 모습이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진 거야. 직유법이지. 넥타이처럼이니까. 넥타이가 멋있잖아. 쫙 이렇게 솟아 있는 건데 구겨진 넥타이인 거야. 길을 걷는데 그 길이 꾸불꾸불 있는 거잖아. 멋있게 딱 펼쳐진 그런 길이 아니라 구겨진 넥타이처럼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좀 초라한 그런 시골길 혹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알겠지?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길이 일광이잖아. 햇빛이 딱 비치고 있는 거야. 비치고 있는데 그 길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 길을 차분히 걷고 있는 거지. 낙엽발로 차면서. 그 다음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2시에, 오후 2시야. 급행열차가 길을 달린다. 옛날에는 그 이제 증기기관차였으니까 뿌뿌 해가지고 쫙 가고 있는 거잖아. 내 것도 있으면 몰라 떠나잖아. 멀리 떠나가는 그 기차 모습 보면서 와 기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기차가 지나가네. 타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낙엽도 보고 있고 길도 가고 있고 햇빛도 바라보고 있고 열차를 바라보면서 화자는 전반적으로 뭔가 정서가 좀 차분하고 좀 이렇게 집회 쓸모없음 생각하고 구겨지는 거 보면 담배 연기 보면 이제 하필이면 그 기차가 뿜어내는 연기를 담배 연기에 비유했을까? 담배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 담배 핀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담배 안 피지? 그치? 하면은 좀 이렇게 이제 좀 차분해지고 좀 약간 쓸쓸함 느끼고 고독감 느끼고 그러잖아. 이 시 다음 연을 보면은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게 조금 이제 시어로 나오거든. 그래서 가을날이 주는 어떤 쓸쓸함과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비유 보면은 낙엽은 지폐다, 길은 넥타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낙엽의 보조관념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고 그리고 이거는 은유법이 될 것이고 또 길은 넥타이처럼이라 그랬으니까 넥타이가 보조관념이고 비유법은 직유법이 되겠지. 그렇게 연습도 해봤죠? 그래서 복습도 철저히 하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이 시간이 되면 그때 여러가지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가지 개념들을 한 번 더 상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인강이든 혹은 책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멘트도 힘들지만 마무리 멘트도 힘들어요. 그죠? 하루하루 건강하게 열심히 목표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쌤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